실습 나오는구나. 그게 거의 원조격 아닌가? 원래.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자, 폰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폰게임의 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정전. 예전에 우리 드마간지 있었잖아요. 드마간지. 재밌었는데 진짜 네. 우리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째 연말에 엄청 바쁘지 않으세요? 뭐 그 지금도 막 그 숙취신 거 아닙니까? 아, 오늘은 그래도 중요한 날인데요. 눈이 부으신 것 같은데. 조심조심 하죠 그래도 아직은. 마시면 잘 드시지만 많이 안 드시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공포의 암흑세상 EMP탄 이거 한 방이면 아 진짜 그 예전 등화관장한 것처럼 깜깜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와 일상생활 전면 스톱입니다. 그러면 EMP탄 뭔지 개념부터 하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네, 전에도 한 번 좀 다룬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원어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 야구예요. 네. 그러니까 펄스라는 게 이제 짧은 시간에 확 퍼져나가는 뭐 일종의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방출되는 전자기 파를 이제 의미하는데 개념도 나와 있는데 바로 멀미. 우리 특히 수능 보신 얼마 전에 보신 분들 바로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예,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쏜 다음에 이거를 땅 위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고 고도 한 30에서 높게는 한 400km 상공에서 폭발을 시키면 여기서 이제 강력한 EMP가 발생을 합니다. 이 특징은 사람을 이제 죽거나 다치게 하지는 않으면서 이 온갖 전자기기들 우리가 쓰는 휴대폰부터 해가지고 컴퓨터라든지 전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전자기기에서 직접 회로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부품들을 다 무력화하는 거죠. 태워버리는. 어디서 그럼 그런 힘이 생기냐. 이걸 따져보면 핵폭발할 때 여러 가지 방사선이 생기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감마선입니다. 근데 감마선에 의해서 특히 이제 EMP 펄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특징은 특정 지역의 모든 전력 전자기기 그다음에 통신망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무력화하는 거죠. 우리가 뭐 전자 부품이 안 들어가는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전에 이제 주요 무기로 다시 부각이 되는 거죠. 네. 크리스마스 트리 나가고 막 가로등도 탁 깨지고 막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요즘 뭐 전자기기를 빼고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럼 저는 그냥 굳습니다. 저 e스포츠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전기 없으면은 일이 안 됩니다, 솔직히.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예를 들어 포탈이라든지 인터넷 사이트 마비되면 어떡할 겁니까? 네. 그렇구나. 단순한 경제적 피해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사회가 마비되는 이런 것이 초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강력한 EMP가 탄이 터졌을 경우 미 전역 전력 공급책이 한 70%가량이 이제 무력화될 수 있다. 좀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앞서부터 개념표 나왔는데 더 복잡해요. 우리가 이건 다 알잖아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시죠? 그렇죠. 예.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까지도 그건 뭐 수차례 원쌤 통해서 들었죠. 근데 다 까먹었죠.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나오는. 예. 기본적으로 원자는 이제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진 원자핵하고 전자가 있는 건데 항상 일정한 거리로 떠 있게 되죠. 전자가. 그래서 그 층들이 있고 해서 옛날에 전자 껍질, 뭐 전자 구름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전혀요. 네. 코로나 이후로 크기도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드 코로나니까.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이제 빌기도.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전자가 여러 층으로 이렇게 항상 이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덩어리 전체가 원자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갑자기 이제 고에너지, 엄청 강력한 고에너지 펄스 같은 게 들어오게 됩니다. 충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충격파가 예를 들어서 뭐 핵폭탄이다. 그럼 핵폭탄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감마선 열선이거든요. 열하고 감마선이거든요. 폭심 주변에 일단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 1억 도의 열이 발생을 하고 1억 도. 1억 도요? 그 태양이랑 비슷한 태양 중심 온도입니다. 태양 겉 온도도 아니고 감마선이 쏟아져 나가는데 1억 도로 이제 주변에 다 타버리고 그다음 감마선이 이제 이 DNA라든가 원자를 다 망가뜨려 버리죠.
어쨌든 이 감마선 같은 게 쏟아져 나오면은 이 전자들이 이렇게 붙어서 잘 돌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바깥으로 튕겨나가게 돼요. 그 힘으로. 전자가 광속으로 날아오는 감마선에 부딪혀서 거의 광속으로 얘를 놔두고 버벅버벅 튕겨나가 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전자파가 되겠죠. 그게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빠방하고 동시에 터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 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천둥 치듯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한 뭐 1000개쯤의 천둥이 이 벼락이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 집에 벼락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진짜 우리 집에? 감사히 없습니다. 예. 예, 그게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정말 저희 집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 예. 정말 무섭습니다. 그 빠방 하는 소리가 진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고요. 가까이 갈게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진짜 예, 집에 빛하고 소리가 동시에 들렸으니까. 그리고는 저희 집에 모든 전자기가 고장났어요. 공유기, 컴퓨터, 뭐 냉장고 다 그냥 다 나가서 다 수리를 해야 되는 사태가. 보통 이제 그렇게 막 천둥치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저는 빼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냥 공기 중에 이제 그 전자파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예, 물론 빼놓으면 좀 낫긴 하지만. 좀 나은 정도예요. 예, 근데 바로 집 위에 이 벼락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사실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군요. 그런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결과가 비슷하고 해야 할까요? 그 뭐 인터넷 먹통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점심 무렵에. 그래서 네. 특히 뭐 이렇게 그 외식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아무것도 안 돼, 뭐 결제도 안 되고 뭐 통화도 안 되고. 네. 지난 10월 25일이죠. 네.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40분간에 이제 KT의 전국 유무선 인터넷망이 이제 그 먹통이 됐었는데, 사실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체감 시간은 아마 몇 시간쯤 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가 정말 광범위하게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뭐 재택근무하는 분들, 그래서 뭐 줌이나 이런 걸로 회의하시던 분들, 뭐 이제 회의가 중단되고, 뭐 휴대폰 당연히 뭐 문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끊겼고, 학교에 이제 원격 수업도 마찬가지 중단되는 이런 이제 사태가 있었고, 어떤 대학은 뭐 그때 중간고사 중이었는데 할 수 없이 시험을 뭐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어려움 겪었던 것 중에 어디에? 하나가 식당이에요. 예, 저도 네, 괜찮습니까? 식당도 뭐 결제하고 뭐 이게 네. 다 이제 마비되고 그러니까 네. 배달앱도 마찬가지, 이 은행도 마찬가지고, 의료는 이것도 사람 생명과 그쵸. 연계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병원 쪽도 정말 이게 국가통신망이 마비되면 네. 이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교훈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EMP 탄을 뭐 누가 우리에게 쏠 거라 가정인데 거의 가정인데, 일단은 이제 대북의 EMP 탄 능력이 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드렸죠. 네. 이 EMP 무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핵폭발 방식, 요거는 이제 NEMP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래식 방식, 요거는 NNEMP라고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북한은 아마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초강력 EMP 무기, 슈퍼 EMP 웨폰이라고 하는데, 그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 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에 대한 EMP 태스크포스 사무총장인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인데, 꽤나 믿을만한 보고서인 거죠. 이 초 EMP탄은 전자기파를 방사하는 이제 컴퓨턴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이제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핵폭탄이지만 폭발 위력은 약해요. 하지만은 EMP 방사력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방식이고요. 북한이 지금 개발한 걸로 보이는 초강력 EMP탄은 단위 면적, 그러니까 그 제곱미터당 100kV 이상의 출력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미군 시설이 제곱미터당 50kV를 초과하는 공격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뭐 미국에도 그냥 위협이 되는 그런 정도의 힘이에요. 북한의 이 군사 기술이 발전 정도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거 개발했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거기까지 이렇게 진전을 했답니까, 북한이요?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에 따르면 아마 구소련의 초 EMP탄에 관한 기밀 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겠느냐. 또 뭐 구소련 해체 당시에 뭐 그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이 복잡한 시기에 예.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전직 장성들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이제 두뇌 유출이 돼서 북한이 러시아의 슈퍼 EMP 제조 능력을 갖게 됐다는 증언도 심지어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EMP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게 핵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핵폭탄을 고공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터뜨리는 것보다 더 높은 고공에서
폭발시키면 그냥 EMP 효과는 어느 정도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EMP가 처음 발견된 것도 1958년 4월에 이제 미국이 태평양에서 하드텍이라는 암호명의 핵실험을 했을 때 이 효과가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감마선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핵폭풍이라든가 그런 거 외에 전자기파가 쏟아져 나와서 전자기기가 꺼진다는 거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보통 이제 탄도미사일은 이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또 고열을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여기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EMP 폭탄은 이제 재진입 이전에 상공 100km 이상 높은 그런 높은 데서 폭발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EMP탄이 지금의 북한 기술에서 오히려 일반 핵폭탄보다 쓰기 좋고 개발하기 좋은 그런 점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분 이제 말씀하신 초강력 이른바 슈퍼 EMP탄을 쓸 경우 이게 이제 EMP탄이 일정 방향으로 나가도록 설계가 된다고 하지만 예. 이게 이제 전자판이니까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딱 통제가 안 되죠. 여기까지만 공격할 수 있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게 터지면 결국은 북한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이제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핵무기 아닙니까?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몇십 킬로든 몇백 킬로 상공이 됐든 이거는 핵무기를 썼다는 국제사회 비난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부담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핵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쉽게 쓰기는 힘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물론 전면전의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소위 2판 4판이 상황이 되면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쓸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핵이 아닌 원세 말씀하시는 이제 NNEMP, 비핵 EMP탄을 이제 쓸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비핵 EMP탄은 핵 EMP탄에 비해서 위력이 지금까지 기술로는 엄청나게 작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이제 한계는 있는데 다만 이제 장점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비핵 EMP탄으로 충분히 이건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솔직히 우리가 소위 IT화라는 게 훨씬 더 진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진전이 돼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거여서 EMP탄 우리가 더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상을 한번 해보면 북한이 이 슈퍼 EMP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톤급 소형 핵폭탄을 EMP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노동 미사일에 장착을 해가지고 뭐 함흥이나 원산 같은 데서 이렇게 발사를 하면 충청도의 한 100에서 150km 상공에서 이제 폭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북한의 군을 이제 예상을 해보면 그쪽은 별 피해 없이 그냥 지치고 들어올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마비되는 가운데. 충청도가 남한의 중간 정도 되니까 딱 그렇겠네요 진짜. 북한 피해는 그렇죠. 최소화되고. 아, 예. 이미 펄스는 지나간 상태니까 그리고 예. 한번 팍 하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지구 자기장 때문에 EMP탄의 영향은 이제 항상 적도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적도요? 예. 적도가 우리 남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따지면 우리 쪽이죠. 그렇군요. 말해서. 예. 네. 이 지구 자기장 영향으로 이제 EMP가 말발굽 모양으로 자기장을 따라서 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휴전선 근처에서 터져도 남쪽의 피해가 더 큰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우리 전차대대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휴전선으로부터 100km 이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의 핵 EMP 공격이 있는 경우에는 전개 강도의 영향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차 대대가 옛날 2차 대전 같으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손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전차하고 지휘용 장갑차로 구성이 되는데 다양한 정보 통신 장비, 전원 공부 장비, 뭐 컴퓨터, C4I 장비 이런 게 막 탑재돼서 굉장히 EMP 공격에 취약한 상황이라 그리고 전차나 자동차도 심지어 아주 구형이 아니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리게 됩니다. 이 전기로 그렇군요. 시동을 하잖아요. 네. 플러그 같은 걸로. 그 요즘은 단추만 눌러도 켜지고 막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저 시동이 걸리느냐?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저거 있잖아요. 경운기. 오토바이 이거 있죠. 예, 이거 힘으로 마찰로. 아니,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이거. 예, 이런 장비는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군에서 이런 장비로 전력을 낼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별로 움직이는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중동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중동전 때 이제 전자전 ECM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운용이 되고 그랬는데 첨단 트랜지스터를 쓴 그 당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자전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구닥다리 진공관 쓴 것들은 오히려 이 둔감하니까 안 통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린 이제 이 첨단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그런데 취약한 EMP 공격도 마찬가지. 진공관 노조가 비싸군요. EMP 공격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고 하늘에 떠다니는 이 비행기, 우리 전투기나 네. 아니면 우리 바다에 떠 있는 이 함선이나 이건 말할 것도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전투기나 함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요. 지상 장비 뭐야 당연히 뭐 전투기 같은 그 전자 장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첨단 전투기 같은 경우는 에이사 레이더 같은 거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뭐 EMP에 그냥 그야말로 가장 뭐 취약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함정의 경우도 보면 우리 이지스함도 강력한 이제 그 스파이온 레이더나 이런 거 쓰고 그러는데 거기 다 결국 전자 장비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함정에 있어서 두뇌와 심장비가 뭐예요? 전투 체계잖아요. 전투 체계가 결국은 컴퓨터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전투 체계 마비되면 미사일이나 뭐 한포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죠. 물론 사람이 가서 뭐 한 포 쏘고 이러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확도라든지 뭐 이런 거 미사일은 특히 운용하기 이제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이 전투기의 경우도 최악의 경우는 추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반진반으로 최고의 대공 방어 무기는 이 대공포나 대공 미사일이 아니고 EMP 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온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그 여러 가지 네. 핵폭탄에 관련된 부수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파가 엄청나게 강력한 전자파가 순간적으로 전자파가 일단 안 좋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막 전자파. 그렇죠. 전자파죠, 전자파 이게. 이게 전자파거든요. 네, 내가 안 좋은 거죠, 이거. 예. 휴대폰도 오래 들고 있으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네.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제 가정용 전기 제품의 전자파 노출이 많은 어린이가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2에서 2.5배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 과학계에서도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얘기 많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휴대폰 같은 것조차도 논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EMP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자파의 양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좀 긴 롱텀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꽤나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전자파 이거 뭐 위에 이거 항상 이거 그 체크를 하는데 무기화된 전자파라고 하면 이건 정말 뭐 무조건 뭐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실전 사례 앞서도 뭐 네. 그 중동전 말씀하셨는데 좀 사례 좀 들어주겠어요. EMP 탄? 네, 그 이제 이라크전이 대표적인데요. 예. 2003년에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이제 비핵 EMP 탄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바그다드 중심부에 쏴가지고 방송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휘 통제 시설, 방공 시설을 이제 무력화시켰다고 그럽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쓴 EMP 탄은 이제 막스 발전기 방식이라는 걸 썼었는데 뭐 지금의 EMP 탄보다 굉장히 크고 복잡하고 무거운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그때 이제 출력이 이제 300메가와트급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때 이제 파괴할 수 있는 범위가 300m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핵 EMP에 비하면 작은 거지만 그래도 뭐 웬만한 어떤 특정한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목표로 한다면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고 이 반경 300m 안에 모든 전자기기 뭐 그다음에 전기기기를 이제 무력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었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 이제 효과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보안을 유지해서 휴시하고 있어서 이제 공개가 안 됐는데 당시에 이제 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라크군의 이제 지휘 체계가 무력화됐고 이 방공망도 이제 상당히 작동을 못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당시에 보면 이라크군이 외형상 보면 재래식 무기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 강국 대열에 들어서는 그런 전력이었었는데 사실 별로 힘 못 쓰고 무너졌잖아요. 물론 그 뒤에 훨씬 기간 동안 게릴라전을 통해서 미국에 이제 저항을 했지만 정규군은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무너졌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EMP탄도 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EMP탄은 아닌데 정전폭탄이라는 게 있죠. 정전 폭탄이요? 예, 미군이 1991년에 걸프전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에다가 탄소섬유 탄두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라크의 변전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전소가 박살이 나는 바람에
전기와 통신 시설이 다 무력화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2003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라크의 나시리아 변전소에다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라크가 한 달 동안 전기를 쓸 수가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렇게 되면 뭐 주요 핵심 시설은 물론이고 뭐 정밀 폭격과 전력 공급 중단이라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막을 수가 없게 되니까 진짜 어떤 그 대응도 할 수 없는 사태가 이라크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라크가 눈과 귀, 입이 다 닫혀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변전소. 그래도 그 국가 뭐 주요 시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정말 잘 보호를 해야 되겠군요. EMP탄이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진짜 그 위력은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과거에도 실체 없는 무기가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같고 또 섬뜩한 기운은 분명히 있는 그것이 무엇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를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제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지녔을지라도 예고 없는 임의 등장에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SF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이 진짜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바로 대한민국 서울 상공에서 말이죠.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갑작스러운 남침에 우리 군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소련제 T-34 탱크 부대에 점령당한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1951년 3월 미 공군은 B-29 비행단을 출격시켰죠. 서울 상공에서 대규모 융단 폭격을 감행해 북한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겠다는 작전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직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한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었고, 만약 미군의 무차별 폭격이 시작된다면 죄 없는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의냐, 생명의 존엄성이냐, 유럽군과 유엔군의 거센 반대와 분분한 의견 속에 긴장감이 맴돌던 바로 그때 서울 쪽으로 날아간 미 공군 비행단 대원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공 한복판에 커다랗고 하얀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나타난 것. 그 모습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치 예수를 연상케 했다는데요. 흰 옷을 입은 예수의 형상에 미 공군의 조종사들은 즉시 본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기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 본 광경에 서둘러 이 상황을 알렸건만 본부에서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일단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연이은 목격담과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예수라는 단어에 본부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신의 형상에 부대원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혼란에 빠지자 결국 본부에서는 퇴각 명령을 내렸고 출격했던 조종사 전원이 부대로 복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죠. 그 덕에 수많은 민간인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미 공군으로서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길 만한 희대의 사건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미군은 이날의 실책 아닌 실책을 기회로 삼아 이 기이한 경험을 자신들의 전투에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미 공군은 이라크군을 혼란에 빠뜨릴 묘책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걸 이용하기로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이라크군의 대공포 부대는 바그다드 밤하늘을 수놓은 미 공군의 F-15를 향해 집중 사격을 퍼붓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프기는커녕 가렵지도 않았으니 수많은 포화 속에서도 미 공군의 전투기는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분명히 눈앞에 F-15 전투기가 보이는데 대체 왜 이라크군의 레이더에는 인식 불가로 뜨는 건지, 육안으로는 이렇게 잘 보이는 기체가 데이터에만 가면 읽히지 않으니 이라크군의 입장에서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죠. 이 기현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이라크군의 불안은 높아져만 갔고 부대원들의 사기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현장을 벗어나는 대원들이 속출했고 탈영병이 대거 발생했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국적군은 바그다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군은 아군의 피해 없이 적을 제압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라크군을 공포에 떨게 한 미공군의 전략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지금쯤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기상천외한 전투기의 비밀은 바로 홀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기술이지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야말로 이세계의 이야기였죠. 당시 큰 피해 없이 사담 후세인 체제를 무너뜨릴 방법을 강구하던 차에 미국은 때마침 6.25 전쟁에서의 기묘한 경험을 떠올리게 됐죠. 그리고 이에 차관의 작전을 세웠습니다. 사실 최초의 계획은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가짜 신이었는데요. 시민들과 수비대의 마음을 흔들 가짜 신을 만들어 이들에게 신을 배반한 후세인을 타도하라는 지령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합군 장군들의 냉소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고 그 대신 홀로그램 전투기가 적진을 알게 된 것이었죠. 미 공군은 컴퓨터를 통해 전투기의 형상을 홀로그램으로 생성하고 대기권 밖 인공위성에서 쌓아올렸습니다. 그리고 극초음파 음향 효과로 전투기의 굉음까지 만들면 눈에는 보이지만 레이더에는 보이지 않는 격추 불가 불멸의 전투기 완성이죠. 적을 궁지에 몰아넣기엔 최적이었죠. 알고 봐도 신기한데 이런 개념조차 몰랐던 때라면 홀로그램 전투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다가왔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결국 자신들이 겪은 공포를 걸음삼아 심리전을 펼친 세민이 6.25 전쟁에서의 예수 일화가 홀로그램 전투기 탄생의 전신이 된다고 할 수밖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당시 우리나라에 나타난 예수의 형상은 홀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그럼 뭐였냐고요? 글쎄요. 미국의 전략 사무국에서도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지만 끝내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오늘날 홀로그램 무기에 대한 공식적 언급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대중의 심리를 유도할 수 있는 이 위력적인 심리 무기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은밀하게 개발되고 있을 것만 같은데요. 한편의 신화 같은 예수와 홀로그램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네, 참 본인들이 다 한 걸 잊지 않고 이거 작전으로 활용하는 거 보면은 미국이 미국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또 상당한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요. 진짜 그 많이 보죠. 예, 상공에 있었다는 그 정말 예수님 맞아요? 보통 과학계에서는 구름이나 기상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은 효과를 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그 뜻은 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무튼 그 폭격을 못하게 했으니까요. 예, 그 작전을 변경해 만들었으니까요. 네. 자, 미국의 EMP탄 이라크전 당시부터 사용했다면 이라크전부터 사용했으면 지금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벌써 입장에서는요. 이제 20년 네.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미국에 이제 챔프라는 EMP 무기가 있는데 대전자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개량형 미사일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예. 프로젝트군요. 예, 네. 보잉사가 이제 이런 챔프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이게 B-52 폭격기에서 보면 AGM-86이라는 공중발사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챔프라는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를 장착하는 거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이제 사업인데 이 사거리가 이제 원래 공중발사 크루즈 미사일이 최소한 1,300km 이상 되는데 요거는 700마일, 그러니까 1,130k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고도로 적 영공에 진입을 해서 적의 전자기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한다고 그러고 이 챔프는 용도가 뭐냐? 그러면 전쟁 기시 첫날에 들어가서 이 적군의 제일 중요한 게 C4I 아닙니까? 지휘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이거를 이제 무력화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C4I SR 그래가지고 SR이요? 예,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그러니까 감시 정찰을 포함하는 이제 그런 개념까지 발전을 했는데 마디마디 끊어놓거나 아니면 그냥 중간중간에 태워버려가지고 무력화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챔프는 이제 지난 2008년에 개발돼서 2012년에 이제 첫 테스트에 성공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최고의 방공 무기는 뭐 이렇게 EMP 탄이다. 네.
그러면 요즘 탄도미사일 뭐 그런 거면 위에다가 그 역으로 막 이렇게 쏴버리면 EMP탄을 거기도 뭐 자판 같은 거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기판이. 미 언론이 소개한 이제 챔프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혹은 발사된 직후에 여기에 근접해가지고 미사일에 장착된 지향성 EMP 발생 장치로 적 탄도 미사일과 사격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거죠. 초기에 이미. 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뭐 화성 12형이나 뭐 화성 14형, 화성 15형 같은 이런 장거리 탄도 미사일들은 전부 이제 발사 전부터 사격 통제반하고 계속 동작 신호를 이제 교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하려면 수많은 전자장비를 탑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뭐 방사포 이런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탄도미사일에 EMP를 쏘게 되면은 이제 유도장치, 기폭장치 이런 것들이 전부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려올 때 이전에 이미 초동 단계에서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실전 배치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요즘은 이제 챔프의 또 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 공군을 위한 이제 장거리 공격 수단으로 개발됐던 제즘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방송 때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 제즘하고 통합을 지금 하려는 거죠. 그래서 고출력 전자파 신무기인 전자기 펄스탄 개발을 지금 거의 완료한 상태고요. 10년쯤 뒤에는 2030년쯤에는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줘서 그 제즘하고 EMP가 합쳐진 이런 새로운 형태의 EMP탄이 또 등장을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비핵 EMP 이런 건 이제 다 비핵 EMP니까 그런 무기에 개발해서 이제 선두권을 달리는 국가는 이제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이 손꼽히는데, 이게 원체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는 연구 진행 상황이나 실전 배치 여부 이런 게 완전히 다 극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 중요하죠. 뭐 우리가 북한 아까 위협도 얘기했었는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국방과학 연구소가 중심이 되겠죠. 예. 90년대 말부터 본격 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는 뭐 핵을 개발할 수 없으니까 비핵 EMP 무기를 이제 개발을 해왔고, 이 또한 이제 우리도 상당히 보안을 유지해온 비밀 무기죠.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좀 알려진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18년 1월에 국방기술 품질원하고 방위사업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DD 주도로 해서 1km의 유효거리를 가진 EMP 공격 장치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요거보다 긴 수킬로미터의 그 무력화 반경을 가진 이러한 이제 비핵 EMP탄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죠.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물어봤어요, ADD에? 물어봤는데 그 정식으로 막 공문서도 물어보면 ADD가 국가기밀을 말해줍니까? 우리 있잖아요. 우리 김세현 박사님한테 조용히 물어봐야지, 그거는. 대놓고 ADD에 물어서 ADD 홍보실에 물어보면 얘기해 주겠어요? 김세현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조용히?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 조용히 물어본다니까요. 우리 작가님이나 제작진 연락해서 안 되고, 전화 원쌤이 물어봐도 여쭤봐도 안 될 것 같고, 전 MC가 여쭤봐야죠. 그러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친해서 개인적으로 게임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연락해봤는데 모르는 분야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프로토콜이 있나봐요. 모르는 분야래. 아직 알면서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모르는 분야라고 딱 끊던데요. 아니 그거는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 분야가 다 있었잖아요. ADD도. 근데 여기도 철저하게 자기 맡은 분야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보안 유지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 아니었어요? 네. 아니 기획조정실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실드 쳐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언론에 따르면.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실드를 쳐드립니다. 또 ADD 박사님이라서 김세현 박사님이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데 진짜 모를 수도 있구나. 제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네, 저희도 노력해.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의 EMP탄 개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진짜 소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기밀에 갖고 온 것도 공개해드리려고 했는데 ADD가 얘기 안 해줘요. 김세현 박사님 얘기 안 해줘서 저희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창에 맞서는 방패. EMP탄 그냥 쏘면 우리가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피하거나 뭐 방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방패는 없습니까? EMP 방어의 이제 핵심 기술은 한 4가지로 분류가 돼요. 우선 첫 번째, 건물 내부의 방이나 벽을 전자기파로부터 차폐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건물 외부에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전선에 대해서 방어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EMP가 이제 전자장비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이제 필터링 기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자파를 땅으로 이게 대지에 우리가 이제 접지시켜서 이제 흘려보내는 피리침 비슷한 거죠. 예.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전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전기 시스템의 기능적인 부분을 분리시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절연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 참 복잡하고 돈이 좀 많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은박지 생각해서 은박지. 은박지 막 잘 둘러싸면 될 줄 알았죠. 그걸로만 되면 뭐 힘 안 들죠 사실. 돈도 안 들고. 아니 저는 아주 대놓고 좀 무시하실래다가 지금 방송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이제 주요 거점별로 이제 EMP 방호 시설을 이제 갖추고 있고 당연히 이제 주요 장비도 EMP 테스트를 거쳐야 이제 한다고 그러고요. 미 공군이 운용하는 뭐 대표적인 미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전용기 우리가 이제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나 아니면 미 국방장이 타는 이제 보잉 계열의 이제 전용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EMP 공격을 차단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비들을 이제 갖추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몇 년 전부터 청와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G 통제실 우리가 이제 청와대 벙커라는 표현 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제 상황실, 지하 상황실이라든지 뭐 합참의 지하 벙커라든지 뭐 계룡대 이런 이제 주요 전쟁 지시설 우리 전에 다뤘던 B2 벙커 유사시에 이제 우리 정부 부처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벙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다 EMP 방호 시설을 이미 구축했거나 지금 이제 구축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보면 그 방호 시설이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죠. 네, 그 건물 관련한 차폐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차폐는 그럼 어떻게 막 둘러싸는 건가요? 어떻게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 이제 우선 얇은 철판을 대서 방호로 실딩을 하고요. 철판을요? 출입문도 이제 실딩 도어를 적용해야 된다는 지금 여기 이제 허니콤 이게 벌집 형태로 된 거 있죠. 네. 이런 구조물 그다음에 관통관 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제 각종 필터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폐 패널은 외부에 이제 복사성 EMP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차폐문은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하나가 아니고 이제 이중으로 돼 있죠. 그래서 EMP 보호 대상 시설에 오갈 수 있는 이제 출입구 이제 기능을 이제 하고요. 허니컴은 벌집 모양의 송풍구를 의미하는 거고요. 관통관은 이제 외부에서 보호시설 내부로 전력선이나 뭐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통신선 뭐 이런 것들, 소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각종 필터류는 관통관을 통해서 내부로 인입되는 전도성 EMP라든지 이런 거를 차단하거나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런 뭐 EMP니 뭐 전류 뭐 이런 전자파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은 무슨 고무나 뭐 이렇게 전류가 전혀 안 흐르는 그런 걸로 막아야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전기 전도성이 높을수록 전류가 외부로 산란되면서 이 차폐 효과가 커지거든요. 아니 흘려보내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이죠 거의.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그 철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아까 그래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전도성이 가장 높은 은이나 구리 우리 전선에서도 쓰는 그런 금속을 차폐 재료로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전자기기에다가 쓰기에는 너무 무겁고 또 가공도 어렵고 전자기기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벽이나 이런 데는 또 쓰고 뭐 큰 데는 써도 그래서 이제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국내 연구진이 2016년 9월 국제학술지에 사이언스라고 유명한 학술지가 있죠. 신소재인 이제 맥슨이라는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금속이 아니고 고분자 물질인데도 전기 전도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1나노미터가 어느 정도인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노가 몇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 좀 더 쓰시면 1억 분의 1이에요? 1억 분의 1?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이요? 우리가 이제 그런 크기를 다뤄요, 인류가. 공이 9개네? 1나노미터 두께의 맥슨이라는 신소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10억 분의 1미터. 이거를 층층이 쌓아 올려서 45 마이크로미터까지 쌓아 올려서 겹을 만듭니다. 마이크로미터가 100만 분의 1이거든요. 이거는 차폐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고 가공도 쉽고 얇고 가볍고 심지어는 스프레이처럼 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 편하네요. 우리 윤활유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W 그거 있잖아요. WD 공공이요. 그런 식으로 뿌릴 수도 있어서 그냥 반도체 기판을 이제 차폐체로 코팅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너무나 쉬운 방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EMP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부품들이 요즘은 이 회로 보면 엄청나게 가깝게 붙어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 EMP랑 상관없이 그냥 간섭, 전자파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도 많이 나지만 그런 오작동을 해결하는 것까지도 쓸 수 있는 게 이 맥슨이라는 신소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탄, 방폭과 함께 EMP를 차단할 수 있는 특수 차폐 체제를 또 개발했어요. 거기 민간 그 연구소 뭐 이런 거 연구원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걸 하셨네요. 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저 출연연구원입니다. 정부 출연연구원. 아, 그런가요? 예. 네. 이 건설열은 이제 국내 대부분 건축물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를 쓰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가 전기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시멘트니까요. 전자파를 전혀 반사를 못 시키고 다 막 들어옵니다, 전자파가.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기술의 핵심이 고성능 콘크리트 복합 재료 구성 성분 중에 일부를 금속 성분이 포함된 슬래그 골자고 결합제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은 쉽지만 굉장히 복잡한 공정이고요. 그리고 또 탄소 나노 소재가 포함된 차폐 도장제를 적용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EMP 방호 시험을 해봤죠. 했더니 군사시설물의 EMP 방호 요구 조건인 두께 100mm 기준 80dB 이상의 전자파 차폐 성능을 달성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군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지는 전기 네. 그 있잖아요, 그 비행기. 네. 그게 또 개발이 약간 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2019년부터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산 전자전기를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작년에 이제 군의 소요 검증을 통과를 못해서 거의 우리 군에서 쓰는 용어로 빌자면 돈좌 사업이 좀 좌초한 이제 사실상 좌초한 이제 것으로 알려진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원래 국산 전자전기 개발에 한 2조 원 정도의 이 돈을 이제 투자해서 4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를 좀 개조해서 여기에 이제 각종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는 형태로 검토를 했죠. 그리고 최대 한 250km 떨어진 적 뭐 방공망, 통신망 이런 것들을 교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걸로 이제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우리 이제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는 지금 전자전기가 사실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오래됐는데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자전기 개발 계획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방위성의 이제 방위장비청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가와사키중공업하고 150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567억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일본이 새로 개발한 수송기 C2라고 있어요. 그거를 전자전기로 개조하는 이제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고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뭐 다양한 전자전기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전자전기가 없어서 연합훈련 할 때마다 미군의 이제 전자전기 EA-18G라든지 뭐 이런 전자전기의 지원을 받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런 전자전 기 능력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그 EMP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하신 뭐 매트릭스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 그 주말 드라마까지 일단 우리가 좀 본 적은 없습니다만 EMP가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핵심 소재로 등장할 만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어떠셨습니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그 KT 사태 때 저는 이제 휴대폰은 KT는 안 쓰는데 집에 인터넷이 KT를 마침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됐었고요. 네, 그런 아직은 디지털에 완전히 의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제가 현금을 항상 들고 다니는 일정량의 현금을 들고 다니고 있는 식당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디지털에 대한 뭐 인공지능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상황에서 EMP탄에 서쳐서 인공지능이 마비돼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점쯤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줄도 모르고 그럼 이제 단순히 뭐 군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서 이것도 핵이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창과 방패의 끝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게 EMP 공격입니다.
초강력이 아닌 위력이 약한 핵탄두를 뭐 몇십 킬로 이상 상공에서 터뜨리면 방사능 피해가 우선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에 대한 비난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효과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무기 중에 하나가 EMP탄인 거고 그런 맥락에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주로 군사 시설 특히 이제 지휘 통제 시설 중심으로 극소수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EMP 방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은행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산망이 파괴가 되면 정말 그 혼란은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관련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EMP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티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병원 말씀하시고 병원 고속철 막 가고 있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다음에 발전. 뭐 요즘 전기 끊기면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옛날에 등하관자 할 때 전기 다 켜놓고 초 켜놓고 뭐 이런 거라도 있고 지금은